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권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삐로티 기둥과 전이보의 배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순서로는 전이구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구조 설계 기준에 있는 삐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사항에 따른 삐로티 기둥의 배근 상세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이보의 배근 상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삐로티 기둥과 전이보의 접합부의 배근 상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삐로티 구조물로서 삐로티 건축물 구조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이 구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삐로티 구조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층은 내력벽으로 벽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하부층은 대부분의 수직 부재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력벽에 있는 날개벽이라든지 이제 던단벽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그 코아 부분, 계단실 부분에 최소한의 전단벽만을 사용하여 그 삐로티 부분에서 개방성이 나타나고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우리는 삐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이 구조란 건물 상부층의 구조 형식과 하부층이 다른 구조 형식을 띠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원활하게 하부층으로서 전달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되는 구조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전이보와 전이슬라브의 구조 형식이 많이 쓰이는 시스템을 전이 구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전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배근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에 강좌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지만, 그래서 이 전이 구조에 해당되는 부재들은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라는 걸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삐로티 구조 또는 전이 구조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불안전성을 유발시킬 수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부재이기 때문에 그 부재가 갑자기 파괴가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구조물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 하중의 흐름 면에서도 보면 위에서 작용하는 그 내력벽의 휨거동이 갑자기 전위층에서 이렇게 단절이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하부 골조를 통해서 이제 전단 변형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흐름이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지진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요 부재와 연결 접합부의 설계 시에 고려되는 지진 하중으로서 특별 지진 하중은 일반 지진 하중보다 좀 크게 보고 설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를 곱해서, 그렇죠? 일반 그 지진 하중보다 크게 고려를 해서 특별하게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는 기준에 보면 오메가 제로라고 해서 2에서 3 사이에서, 그렇죠? 각 지진력 저항 시스템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구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큰 지진 하중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 지진 하중이 적용되는 그러면 대상 부재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특별 지진 하중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삐로티와 같이 전체 구조물의 불안전성으로 전체 붕괴를 일으키거나 또는 지진 하중의 흐름의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또 어떤 불안전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재, 주요 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 부재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밑에 월이 된다 그러면 벽체가 될 수도 있겠죠. 수직 부재의 설계에 지진 하중을 포함한 하중 조합의 일반 지진 하중 2 대신에 특별 지진 하중 2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렇죠? 구조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대상이 되는
그 특별 지진하중이 적용이 되는 대상 건물로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수직 비연속성을 유발하는 불연속적인 가세골조, 그리고 오늘 학습할 전단벽 하부의 보, 그 전이보를 얘기하겠죠. 트랜스퍼 어더, 트랜스퍼 빔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받치고 있는 기둥 요소, 그죠? 컬럼 또는 벽체, 이런 벽체들은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에 비해서 전이층에서 상부 전이벽을 전이시키지 않는, 그죠? 일반 보, 일반 큰 보라든지 작은 보, 빔, 그리고 슬라브, 이런 것들은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은 그 코어 벽체는 전이보를 지지하는 수직 부재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코어 벽체가 전이보를 그 위에 코어 벽체 위에 전이보가 이제 받침대로, 그죠? 올라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보를 코어 벽체가 지지한다. 이럴 경우에는 상하 연속적인 벽체인 경우, 그러니까 그 코어 벽체가 하부에서 전이보를 받침부로 받치면서, 그런데 그 벽체가 상부층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연속 부재가 아니라 연속 부재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또 챙겨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삐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조설계 기준인 KDS 41에서 말하는 삐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고려사항은 KDS 41에서 처음 들어온 부분입니다. 살펴보면요,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 구조와 하부 삐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여기 보면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의 수직 비정형 골조인 경우에 이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3층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층은 안 되는 거죠. 2층은 이 기준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층에 삐로티고 2층이 내력벽식 구조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구조 계획적인 부분입니다. 구조 계획적인 부분인데, 계단실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코어벽 구조는 건물 평면에서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때 전이층에서 이 벽체는 전이층에서 기초까지 연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벽 구조의 위치는 가급적 평면의 중앙에서 설치해야 되고, 또는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가급적입니다. 가급적으로. 그 다음에 코어벽이 없는 경우에는 평면상 두 직각 방향의 각 방향에 2개 이상의 내력벽을 설치해야 하며, 전이층에서 기초까지 연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력벽은 평면상 각 방향으로 대칭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구조 계획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건축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이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축 구조 설계자가 엔지니어 쪽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하부의 삐로티 기둥, 그 다음에 상부의 내력벽 구조로 사용되는 경우, 삐로티 기둥과 내력벽이 연결되는 층 바닥에는 삐로티 기둥과 내력벽을 연결하는 전이 슬라브 또는 전이 보로, 트랜스포더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진 하중 계산 시 반응 수정 계수 R 등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내진 설계 계수는 상부에 있는 내력벽 구조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앞에 시간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진 설계 계수는 여기에 나름 반응 수정 계수 R도 있겠지만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그렇죠? 오메가 제로라는 거, 그 다음에 변이 증폭 계수 CD라는 값도 있다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삐로티 기둥 전이 구조 및 그 연결부는 하중 조합 및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특별 지진 하중을, 그렇죠? 적용하여 증폭된 지진 하중에 대하여 설계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부벽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부벽과 연속되지 않는 하부에만 있는 독립된 삐로티층의 전단벽의 설계에도 그렇죠? 특별 지진하중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 지진하중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근적인 차원에서는 삐로티 기둥에서는 전 길이에 걸쳐, 그죠? 전 길이에 걸쳐 후프와 크로스 타이로 구성되는 횡 보강근의 수직 간격은 단면 최소폭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전 구간에 걸쳐 후프 철근과 크로스 타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 구간에 걸쳐 철과 설치를 되고, 그런데 그거는 촘촘히 배치를 하되 150mm보다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들 횡 보강근에는 135도 갈고리 정착, 그렇죠? 계속 얘기해주면 135도 갈고리 정착의 내진 상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그렇죠? 중간 모멘트 골조와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모멘트 골조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간 모멘트 골조의 기둥과 배웠지만 그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죠? 중간 모멘트 골조의 담부라고 하면 L0라는 값이었죠. L0는 보면 순경관, 순 길이의 6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기둥의 단면에서의 최대 치수, 그 다음에 450mm 이상의 중에서 큰 값에 해당되고요. 그 구간에는 특별하게 촘촘히 배근을 해야 되는데 그 간격은 주철근의 8배인 8dB, 그 다음에 횡철근의 직경의 24배, 24dB, 그 다음에 300mm, 그렇죠? 3cm,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치수, 단면 치수 중 큰 치수의 2분의 1만큼 촘촘히 배근해야 된다고 했죠. 양단부. 그렇죠? 근데 여기 삐로티 기둥에서는 그렇죠? 삐로티 기둥에서는 전단면에 그렇죠? 전단면에 걸쳐서 후프와 크로스 타이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격도 보면 일반적으로 삐로티 기둥은 단면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기둥보다 크다 보니까 150mm 이 정도 최소한 감아야 된다고 한다면 되게 촘촘히 가는 겁니다. 촘촘히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횡보강근으로 외부 후프 철근과 더불어 각 방향으로 기둥에 각각 최소한 1개 이상의 단면 내부 크로스 타일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타일 장착을 위하여 한쪽은 135도 갈고리 정착을, 다른 한쪽은 90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쵸? 여기는 중간 모멘트 골조랑 같죠? 그런데 여기 주의 있게 보실 거는 이때 이 크로스 타일의 각 정착은 수직적으로 교차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교차로 배치된다. 이것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차로 배치를 하면 보통 크로스 타일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의 를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압축력을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콘크리트가 단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 크로스 타일이라는 것들이 이걸 구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90도 갈고리는 잘 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135도 갈고리는 잘 그나마 구속력을 많이 발휘할 거고, 그런다면 이거를 90도, 예를 들어 90도 쪽을 한 면에 같은 면으로 쭉 설치를 하면 이게 이제 펴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게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90도, 한쪽은 135도, 90도, 130도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교차 배치를 한다면 구속 효과가, 그쵸? 뛰어나게끔, 그래서 최종 극한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삐로티 기둥의 고려사항, 삐로티 기둥의 설계 전단력은 특별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 해석을 사용하죠. 당연하죠. 사용하는데 계산하되 다음값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LD, LN, 이건 기둥의 순 길이고요. 에 대한 보면 공칭 휘모멘트 강도의 2배. 그렇죠? 요거 이상은 어떻게 하죠? 설계 전단력으로 봐서, 그렇죠? 그 이상은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중간 모멘트 골조 했을 때도 설계 전단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처음에는 이거와 마찬가지 이거보다 좀 작은 값이긴 하지만 휨 모멘트 강도에 준해서 그쵸? 그거 이상의 설계 전단력을 고려해야 된다고 한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 하중조합에서 지진 하중 값의 2배를 곱해서 그쵸? 높은 전단력 값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요 값 이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모멘트 골조보다는 좀 더 그쵸? 높은 설계 전단력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약간 이제 비선형 변형 그쵸?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드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살펴볼 것은 전이보 또는 전이 슬라브와 삐로티 기둥의 접합부에는 삐로티 기둥에 사용하는 횡 보강근의 간격과 동일한 간격의 횡 보강근을 배치해야 된다는 게 있었죠. 그쵸? 요게 이제 새로 또 나오는 그쵸? 삐로티 기둥에서 중간 모멘트 골조와 좀 다른 색다른 이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패널존이라고 하죠. 기둥과 보의 그 패널존 접합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앞에서도 앞에 강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서리 기둥이나 변에 있는 그죠? 변에 있는 그 접합부에서는 기둥의 띠철근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강을 해야 되는데 내부 기둥이 문제라고 그랬죠. 내부 기둥이 문제인데, 내부 기둥 같은 경우는 앞에 강좌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모멘트 골조나 중간 모멘트 골조까지는 사면이 적절하게 잘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패널존 부분에 기둥의 띠철근을 배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요 삐로티 기둥은 배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삐로티 기둥은 앞에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진 하중에 대한 주요 부재, 주요한 기둥 지진 하중 저항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구속력과 상관없이 내부 기둥에도 그쵸? 띠철근을 배근해야 되는데, 그 보강할 띠철근도 보면 단부 쪽, 기둥 단부 쪽에 보강 철근량의 간격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그쵸? 또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접합부에는 좀 기준을 약화시켜 놓은 게 뭐냐면 후프를 쓰되, 후프라 한다면 보통 전 135도 내진 갈고리 있는 후프를 얘기하는데, 이 접합부에는 90도 갈고리를 가진 후프 철근이 허용된다는 게 그쵸? 이런 게 조금 완화시켜 준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뒤에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외부 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서는 90도 갈고리 정착이 건물 외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보가 접합되는 접합부 면에서 기둥 주철근의 위치가 보의 폭내에 위치하여 보에 의하여 횡구속되는 수직철근에는 크로스 타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뒤에 그림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삐로티층에서 코어벽은 박스 형태의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구성되며 개구부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콘크리트 벽체에는 충분한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을 배치하며 창문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추가로 보강철근을 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 삐로티 기둥, 그리고 삐로티 합에 있는 삐로티의 층에 있는 코어벽, 그리고 전단벽 등의 주요 구조 부재 내부에는 우수관 등의 비구조재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쵸? 삽입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삐로티 기둥인데 그 안에 우수관이나 비구조 살제를 넣을 경우에는 단면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 기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삐로티 기둥의 배근 상세입니다. 삐로티 기둥의 배근 상세. 앞에 요구 사항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중간 모멘트 골조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보다 조금 보강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간격이 그쵸? 150mm 이하로 그쵸? 촘촘히 전 구간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쵸? 이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거 단면을 AA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A 단면 여기 보시면 기둥의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그렇죠? 135도
그렇죠? 갈고리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후프도 마무리 이렇게 135도 그죠? 마무리해서 하고 크로스 타이도 그죠? 적절히 설치를 해서 135도 내진 갈고리를 뛸철근에 후프에 써야 된다는 게 중간 모멘트 골조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간 모멘트 골조도 여기 보면 그 L0에 해당되는 그죠? L0에 해당되는 구간에는 그죠? 당연히 이걸 동일하게 그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앙부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35도 갈고리 정착이 아닌 90도 갈고리 정착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죠. 그렇죠? 중간 모멘트 골조는. 그런데 피로티 기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정 구간에 대해서 그렇죠? 좀 더 안전성이 좋게 그렇죠? 안전성이 좋게 갈고리 135도 갈고리 정착을 한다는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크로스 타이도 그렇죠.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크로스 타이라는 것도 90도와 135도의 그 양쪽 갈고리를 수직적으로 교차로 배근하라는 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중간 모멘트 골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부에도 마찬가지로 내부 접합부죠. 내부 접합부에도 설명드렸듯이 띠철근을 그렇죠?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둥의 표준 상세를 살펴보면 그렇죠? 보면 마무리를 135도 내진 갈고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35도 내진 갈고리가 보면 표준 갈고리가 6dB 그렇죠? 여기 보면 6dB고 그 다음에 75mm 이상 그렇죠? 이렇게 갈고리를 해야 되는 게 표준 135 내진 갈고리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135도 내진 갈고리를 하라고 하면 그쵸? 좀 어려워합니다. 그쵸? 어려워하고 기술력도 조금 대형 건설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상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건 뒤에서도 잠깐 살펴볼 텐데 대체 상세를 이렇게 해서 요게 어려우면 표준 상세가 어려우면 대체 상세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체 상세를 한번 살펴보면 어쨌든 그 여기 135도로 담부에서 모서리에서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중앙부에서 정착을 했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90도 갈고리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죠? 양쪽에서 90도 갈고리를 정착을 했는데 근데 갈고리의 길이가 좀 길어요. 표준 갈고리는 90도 갈고리도 6dB인데 여기는 8dB 그쵸? 띠철근 직경의 8배 좀 길게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크로스 타일을 그쵸? 크로스 타일을 이렇게 잡아서 그쵸? 딱 고정을 시킨 거죠.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대체 상세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이보의 배근 상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전이보는 사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피로티 기둥은 KDS 4일부터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 배근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전이보는 특별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시해주고는 않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서 뭐 보통 모멘트 골조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중간 모멘트 골조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특수 모멘트 골조로 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조 설계자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서 살펴볼 그 소규모 피로티 구조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중간 모멘트 골조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그 중에서도 중간 모멘트 골조 중에서도 테두리보라 하면 비틈이 작용하기 때문에 폐쇄형 스트럽을 쓰잖아요. 그죠? 폐쇄형을 쓰는 디테일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A 단면에 보면 유형 스트럽도 135도 그렇죠? 양쪽에다 135도 갈고가 있는 유형 스트럽을 쓰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스트럽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쪽은 90도, 한쪽은 135도라는 캡 타일을 씌이는
그렇죠? 전 구간에 대해서 쓰이는 타입이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지만 전이부와 삐로티 기둥의 접합부에는 그렇죠? 뭐 내부 기둥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횡보광 철근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삐로티 기둥에 사용되는 횡보광근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부의 그 간격과 동일한 간격과 형태의 횡보광근, 그렇죠? 횡보광근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횡보광근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르다고 했고, 그 다음에 크로스타이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크로스타이 설치하고, 크로스타이는 또 수직적으로 계속 교대로 배근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삐로티 기둥과 전이부의 접합부 배근 상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내부 접합부 상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외부 접합부 상세, 그 다음에 오른쪽은 모서리 접합부 상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삐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 중에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전이부와 전이슬라브와 삐로티 기둥의 접합부에는 삐로티 기둥에 사용하는 횡보광근의 간격과 동일한 간격의 횡보광근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좀 완화시켜줬다 그랬죠? 접합부에는 90도 갈고리를 가진 후프 사용이 허용된다. 그렇죠? 근데 단 외부 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는 90도 갈고리 정착이 건물 외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가 접합되는 접합부 면에서 기둥 주철근의 위치가 보의 폭내에 위치하여 보에 의하여 횡 구속되는 수직 철근에는 크로스타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같은 경우 내부 지금 접합부는 상하에 이제 걷어가 설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좌우에 그죠? 적절히 걷어가 그렇죠? 설치가 됨으로써 내부 기둥에 있는 주철근을 꽉 구속하고 있죠. 그리고 각 주철근은 이 보폭이 넓다 보니까 이 보폭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외곽에 있는 후프철근도 90도 갈고리를 갖고 있는 후프철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타이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외부 접합부 상태는 보면 여기는 위쪽에 걷어가 있고 좌우에 걷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의 주철근은 보폭 안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죠? 90도 후프 갈고리를 내부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쪽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쪽에서는 못 합니다. 그렇죠? 외면에 되는 90도 후프 갈고리를 못하고 그럼 여기서 하려면 어떻게 하죠? 130도 갈고리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방향은 보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타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아래 방향은 하부 쪽에 걷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 개 이상의 크로스타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그림이고요. 모서리 기둥 상세도 보시면 이쪽에는 뭐 걷어가 그렇죠? 위와 오른쪽에 두면백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다 크로스타일을 그렇죠? 양쪽에 상하 좌우로 크로스타일을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90도 후프는 이쪽에 그렇죠? 안쪽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나머지 모서리 여기는 안 되죠. 그렇죠? 이쪽 세 군데는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90도 후프 갈고리가 그렇죠? 허용되는 범위는 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냐면 사면에 걷어가 있는데 위아래에 있는 걷어는 보폭이 작다 보니까 기둥폭은 넓은데요. 그렇죠? 짧다 보니까 위아래 구속이 이제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크로스타일을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챙겨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 입장에서 보면 좌우에는 걷어가 있고 상부에만 걷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위아래에서는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크로스타일을 위아래로는 설치를 해야 되죠. 좌우로는 설치할 필요 없지만 그렇죠? 이거 챙겨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모서리 접합부에는 그렇죠? 이거는 구속이 좌우 상하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좌우 상하
크로스 타일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치하는 디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직 교차 배근을 해야 되고요. 크로스 타일은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삐로티 구조물에서 삐로티 건축물 구조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왜 나왔냐면 2017년 말에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소규모 삐로티 구조물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입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단벽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렇죠? 구조 시스템인 경우 비틀림 모멘트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비틀림 모멘트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삐로티 기둥들이 X자형으로 막 균열이 발생하면서 많이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파괴가 일어났고요. 그것은 제가 그 앞에 동영상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유형 및 보수 공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에 뒤쪽에 보면 그 포항 지진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찍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X자 형태의 이렇게 발생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삐로티 기둥이 되게 이제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삐로티 건축물, 특히 이 소형 삐로티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KDS 4.1로 개정이 되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일부 부분이 좀 전에 설명했던 삐로티 기둥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이런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그래서 보면 이 소형 삐로티 구조물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보면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 구조와 하부 삐로티 구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의 수직 비정형 골조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구조 설계 책임 기술자, 건축 구조 기술사가 되겠죠. 책임 기술자가 상세한 구조 설계 입증 자료, 구조 계산도 되고 또 설계 시험 자료 같은 것도 되겠죠. 어떤 구조 계산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취지냐면 이런 지상 5층 정도의 다가구 주택 삐로티가 있는 구조물은 사실 건축법적으로 건축 구조 기술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요. 물론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건축법적으로 아직까지 설계하지 않고 일부 이제 건축사 분들이 해도 돼요. 그렇죠? 능력을 갖추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손길이 안 닿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아예 대형 건축물 같은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반드시 그렇죠? 건축구조기술사가의 손길이 그렇죠? 거쳐야 되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그렇죠? 설계 계산이 이루어지고 날인까지 이루어지고 확인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웬만하면 그죠? 안전한 설계가 되는데 이게 손길이 안 닿는 부분에 소규모 건축물은 이게 좀 그죠? 그리고 큰 건설사가 아니라 그래서 작은 건설사가 또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 라인이 그죠? 책정하게 된 겁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그만 건축물에 어쨌든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한 경우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적용 범위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아까 제가 삐로티 기둥의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쩌면 건축구조기술사의 손길이 그렇죠? 체크가 되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닐 경우에는 뭔가 안전하게끔 설계 조치가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과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삐로티 기둥의 철근 배근 상세를 살펴보면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기둥의 주철근비는 1.5% 이상 그리고 4% 이하로 하며, 아시겠지만 기둥의 주철근은 기준상은 1%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강화시켜 놨고, 주요 기둥에는 8개 이상의 주철근을 배치해야 하며 주철근의 직경은 19mm 이상이어야 한다. 그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둥의 주철근의 겹침 이은 길이는 철근 직경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쵸? 이것도 뭐 그 구조 설계자가 직경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그쵸? 그리고 인장 철근이냐 압축 철근이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쵸, 구조 설계자의, 엔지니어의, 전문가의 손길이 안 거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둥 주철근은 삐로티층에서 이음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 주철근의 겹침 이음 상세는 하부 철근 절곡 이음, 상부 철근 절곡 이음, 그리고 절곡 없는 이음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절곡 없는 이음의 경우 기초에서 설치되는 하부 철근, 다울바라고 하죠. 다울 철근의 위치는 단면 안쪽에 배치한다. 그리고 하부 철근 절곡 이음에 절곡된 하부 철근 위치와 동일. 이런 것 저번 시간에도 기둥 철근 하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횡철근은 후프와 연결 철근으로 구성되며 연결 철근을 포함하여 기둥 횡철근 수직 간격은 전 기둥 길이에 걸쳐, 그죠? 이것도 150mm 이하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것도 요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 아까 삐로티 기둥의 요구 사항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가이드라인에 있던 부분들이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후프와 연결 철근의 수평 간격과 연결 철근 간의 수평 간격은, 그렇죠? 200mm 이하로 촘촘히 배근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둥의 폭이 350mm 미만이고 장변과 단변 길이의 비가 2 이상인 기둥의 경우에는 단변 방향으로만 연결 철근, 그렇죠? 크로스 타일을 설치하고 장변 방향으로는 연결 철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철근의 정착을 위해서는 크로스 타일 한쪽은 어디죠? 135도 갈고리 정착을 하고 다른 한쪽은 90도 갈고리 정착을 할 수 있으며, 그렇죠? 이때, 그렇죠? 135도 표준 갈고리 정착의 위치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교차하여 배치한다. 그렇죠? 아까는 수직적으로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수평적으로라는 교차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강화시켜놔서. 그리고 후프 보강근에는 135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하는 내진 상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대체 상세라고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대체 상세는 후프 보강근의 90도 갈고리를 콘크리트 내부에 정착하는 철근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신 내부 정착 길이는 6dB가 아닌 8dB 이상으로 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에는 전이 슬라브의 철근 표준 상세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둥이 있고요. 4개의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되는 주열대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둥폭 내의 그 구간에서는 여기 보면 주철근과 함께 폐쇄형 스트럽을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스트럽. 그래서 보면 135도의 유형 스트럽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캡타일, 그렇죠? 90도와 135도 갈고리를 가는 연결철물을, 그것도 교대 배치를 통해서 캡타일을 덮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그 구간은 기둥의 페이스면부터 900mm 이상인 구간에, 그렇죠? 900mm 이상의 구간에 설치를 하고, 그렇죠?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스트럽의 간격도, 그렇죠? 20cm 이하로, 그렇죠? 20cm 이하로 좀 감도록, 그렇죠? 기준에는 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주열대의 스트럽이
계산상으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구조 엔지니어의 구조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렇죠? 불안하니까 이런 식의 좀 강화된 배근을 하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삐로티 벽체의 철근 표준 상세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을 살펴보면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벽체 단면 길이가 1m, 그죠? 1m 이하이고 기둥 역할을 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300mm 이상의 기둥의 최소폭, 그러니까 기둥폭을 최소한 300mm 이상 하라는 거죠. 그걸 적용하고 그리고 삐로티 기둥 철근 상세를 따라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의 수직 철근은 상하 벽체가 연속되거나 이와 교차되는 구조 부재인 바닥, 지붕, 기둥, 전이 부재에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벽체 철근량인데 이것도 되게 조밀하게 배근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벽체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은 내 간격은 13mm 철근을 쓰래요. 되게 강화된 철근. 그 다음에 150mm 이하로 촘촘하게 배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 단부는 길이 300mm 이상의 U형 철근으로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자형 벽체가 이게 니은자형으로 벽체가 구성되어 있는, 그죠? 직교 방향 벽체가 일체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벽체의 모서리 단부는 U형 스트럽으로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좀 되게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출입구나 창 등의 개구부 주위는 D16 이상의 철근을 양면에 각각 2개씩 배치해야 하며 그 철근은 개구부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벽체가 기둥에 연결되는 경우 벽체의 수평 철근은 기둥 내부에 충분히 정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단부 쪽에 300mm 이상으로, 그렇죠? 유형 스트럽으로, 그렇죠?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에서는 어떻게 정확히 보면 수평 철근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수평 철근은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디귿 유형, 그렇죠? 유형 수평 철근으로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벽체에 관한 상세는 다음 시간에 보통 전담벽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잠깐 또 뭐 살펴볼 내용은 보면 벽체 철근에 수직 철근이 있고 수평 철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 철근은 벽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평 철근이 바깥으로 나가고 수직 철근이 안쪽으로 나온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삐로티, 그죠? 벽체는 어떻게죠? D13에 150mm 이하로 촘촘히 감아야 된다 이거죠. 수직 철근, 수평 철근 다 합쳐서,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개구부 주위에는 D16 철근 2대 이상의, 그죠? 내면에 배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착 길이는, 그죠? 600mm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시공 시 구조 안전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잘 살펴보면 시공장은 해당 부위 공사 시작 전에 철근 배근 상세도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숙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삐로티 기둥 후프와 연결 철근의 설치 간격, 정착 방법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철근 배치 상세도가 철근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항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거. 시공자, 책임구조기술자, 감리자는 삐로티 기둥과 그 다음에 전이층 철근 배치 후 시공 품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법이 바뀌었죠. 그 시공 중에 그 삐로티 기둥과 그 다음에 전이층의 철근 배근을 건축 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이상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고기술사 이상이 나가서 저희도 소규모 건축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부분은 이제 시공자가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BOT 기둥과 그리고 전이층의 철근 배금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확보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은 그런 중요한 BOT 기둥, 그 다음에 전이층 철근 배금, 뭐 이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런 거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한번 챙기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잠깐 살펴보면요, 시공자와 감리자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일마다 그리고 타설량 120 루베 세제곱미터마다 콘크리트 코어 공시체를 3개 이상 확보하고 3개 이상 강도 실험을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실시하고 확인해야 하며, 강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강 조치를 구조 설계자와 협의를 해서 취하라는 얘기고요. 이때 레미콘 사업자에게 공시체 확보 및 강도 실험을 위임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하라는 거죠. 시공자와 감리자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레미콘은 사업자한테 위탁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빗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오는 날과 그 다음에 0도 이하의 동절기에서는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하여, 그렇죠? BOT 기둥과 전이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중지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공자나 또는 그 건물주, 왜냐면 구조감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구조감리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살펴보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이도라든지 BOT 기둥은 어떻게 보면 BOT 기둥에 대한 요구 조건은 구조 기준 안에 정확히 들어왔으니까, 그죠?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BOT 기둥을 중간 모멘트 골조다 아니면 특수 모멘트 골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배근 상태가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다르고. 그리고 전이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렇죠? 이게 중간 모멘트,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 모멘트 골조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특수 모멘트 골조와 또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그렇죠? 요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러면 BOT 기둥과 전이부에는 그 중간 모멘트 골조에 해당된다면 주철근은 내진용 철근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좀 그죠? 설계자별로 이슈가 되고 서로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BOT 구조도 상부에 다가구 주택 정도, 소규모 주택의 내력벽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형 건축물 같이럼 아파트 같이럼 뭐 20층, 30층의 내력벽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규모,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면 구조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설계했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용 철근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그런데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이부와 BOT, 그렇죠? BOT 기둥은 조금 내진용 철근을 주철근 같은 많이 쓰는 겁니다. 쓰는 좀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구조 설계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일부 뭐 심의 과정에서는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내진용 주철근, 내진용 철근을 사용하라고 많이들 또 최근에 얘기하고 있고,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뭐 지금 이게 BOT 기둥이나 전이보 같은 경우는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설계를 하잖아요. 큰 하중을 갖고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설계 취지는 큰 하중을 갖고 설계를 해서 그게 이제 그 전이 기둥이나 전이보는 탄성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설계 컨셉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손상이 오더라도 심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능력이 발생하게끔 설계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충분한 연성 능력까지 소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진용 철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계자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보통 전단벽의 배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예, 이걸로 이번 수업을, 예,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